안녕하세요. 생명과 평화, 여성과 자연을 화두로 삼고 공부하는 구미정입니다. 철학과 윤리학을 공부했고요. 지금은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에서 대중문화, 인류 문명사, 그리고 생태위기, 생명위기에 관한 강의를 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페미니즘의 경계 넘기, 생태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강의 시작합니다. 페미니즘의 경계 넘기와 생태학 제1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번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게 그림인가요? 네,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몇몇 분들은 이게 무슨 작품이냐, 우리 집에도 있다, 특히나 화장실에 있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보시면 1917년 마르셀 듀상이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미국 독립예술가협회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이 작품을 낸 것이죠. 1917년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세계제 1차 대전 마무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있으면 3.1운동이 일어날 판이네요. 이럴 때 마르셀 듀상이라고 하는 분은 왜 우리 눈에는 변기로 보이는 이것을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서 특히나 이름을 샘이라고 붙여서 전시회에 냈을까요? 마르셀 듀상은 이 작품을 끝으로 내가 인류에게 할 공헌은 다 했다 하고는 손을 뗍니다. 더 이상 화가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체스를 두면서 말년을 보내시는데요. 이 작품이 20세기 미술, 예술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이 작품이 주는 충격은 뭐였을까요? 만약에 변기가 우리 집 화장실에 있을 때야 우리가 상상하는 그 역할밖에 하지 않지만 이 물건에 물이 담긴 채로 아프리카 어느 사막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이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존재의 이름은 고정불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맥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누가 그것에 이름 붙이는지에 따라 그것의 쓰임새는 달라집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단순히 도구적 가치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르셀 듀상에 대해서 전기를 쓰면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마르셀 듀상 실패한 메시아 이렇게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 작품이 전시회에 출품되자마자 위원회는 거절했거든요. 이건 예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듀상은 이것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이게 왜 예술이 아니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기존의 사물에 대해서 새롭게 이름을 붙이는 것도 예술이다 라고 20세기에 충격을 던져줬고 이후 모든 예술의 방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피카소부터 백남준 씨부터 막 이렇게 흘러옵니다. 그래서 사실 듀상은 성공했죠. 20세기 아티스트 가운데 이렇게 창조적이고 예술계에 핵폭탄을 날린 사람은 없었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이게 무슨 작품이냐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 의자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자전거 바퀴죠. 아유, 악동이에요. 예술계의 악동이십니다. 이분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소재가 하나로 합체되는 것, 그럼으로써 새로운 것이, 새로운 의미가 창출되는 것, 이것도 예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왜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면서 마르셀 듀상의 그림들을 가지고 왔을까요? 서로 다른 두 존재가 합체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눕니다. 20세기 화가들 가운데 인간이 지닌 사랑에 대해서 가장 깊은 예술적 통찰을 준 분은 바로 마르크 샤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 샤갈은
이름은 마르크 이래서 기독교권에 있는 분들은 마르크 하면은 마르크 복음서, 마가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 이름이 모이셰 샤갈입니다. 모세죠. 그래서 굉장히 구약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제국의 노예살이 할 때 그들을 끌어낸 민족의 영도자 모세인데요. 이분은 러시아의 비테프스크라고 하는 유대인 난민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세계대전에 휘말리고 하면서 프랑스로 망명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이름을 모이셰에서 마르크로 바꿨습니다. 20대에 샤갈은 자기 평생의 연인이자 부인이자 그림에 영감을 주는 뮤즈, 벨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벨라에게 청혼을 하죠. 그날의 기분을 생일이라고 하는 작품에 담았네요. 나와 전혀 별개의 한 존재와 사랑에 빠진 순간 내가 변형됩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중력의 법칙을 거스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도시 위에서라고 하는 작품을 보세요. 벨라와 함께라면 이 세상 어느 도시라도 떠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산책이라는 작품 보세요. 둥둥 떠다닙니다. 샤갈의 그림들은 거의 다 중력의 법칙을 거스릅니다. 와인잔을 준 이중 자화상, 이 그림을 보면 이거 이제 남자분들 중에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남자가 대지에 발을 디디고 가벼운 여자가 목마라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샤갈은 자기 부인 위에 자기가 올라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이 내 존재의 기반이라는 거죠. 흰 깃이 달린 옷을 입은 벨라. 이 작품을 보면 부인이 보이죠? 예, 부인이 보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숨은 그림 찾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작품에서 샤갈과 그의 딸이 보이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거의 점처럼 그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우주의 중심으로 놓는다는 것이죠. 사랑은 인간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그리고 나를 이 세상 모든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사건이죠. 샤갈은 죽을 때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랑스의 우표거든요. 에펠탑의 신랑 신부, 샤갈의 그림이 이렇게 프랑스가 자랑하는 또 우표로도 들어가는데요. 여기에도 부인이 있습니다. 그는 부인이 죽을 때까지 부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는데 남자는 여자를 이용하네요. 그게 바로 멕시코의 프리다 칼로입니다.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가 자랑하는 국보죠. 이 여자의 모든 작품들은 다 멕시코의 국보입니다.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이요. 중남미 여성 화가 가운데 유일하게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을 구입했죠. 그런데 칼로라고 하는 이 여성은 태어나서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항상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에고라고 하는 이 당대에 잘 나가는 화가, 사상가, 남자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는데요. 이때는 또 프리다 칼로가 10대 후반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 몸이 으스러졌거든요. 허리를 똑바로 세우려고 하면 철심을 박은 코르셋을 입지 않으면 앉을 수도 없죠. 임신도 하지만 다 유산됩니다.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은 칼로가 디에고와 결혼한 날인데요. 디에고의 발은 대지에 딱 버티고 있으면서 크게 그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발은 애기 발보다도 더 작게 그렸죠. 이 지상에 내가 숨쉴 공간이 너무 없다. 왜냐하면 남편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도 남편을 사랑하는데 이른바 부인은 침대에만 묶여 있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하니까
자꾸 바람을 펴요. 그래서 칼로의 모든 작품들에는 고통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바람의 범위가 굉장히 외로운 거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벨라와 샤갈의 그림들하고는 너무 다른 정서를 보여줍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눈물방울이 보이시죠? 칼로가 너무 외로워요. 남편이 내가 아는 내 친구, 내 동생 누구하고도 막 바람을 펴요. 이혼도 해봅니다. 근데 나는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내 머릿속의 생각은 뭐다? 디에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나를 숨막히게 하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내 목을 감고 있습니다. 남편도 이해는 살짝 되죠?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지만 프리다 칼로가 자신의 자화상을 이렇게 화살 맞은 사슴으로 그린 이유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피카소가 존경한 화가 중에 화가로 일컬어지는 스페인의 벨라스케스의 작품을 한번 볼까요? 벨라스케스가 세비야의 물장수라고 하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어르신이 물동이를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물을 파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는 남성의 세시기가 보이시죠? 가장 우리가 보는,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노년기. 그리고 이분이 물동이에서 물을 꺼내서 청년에게 물을 주죠. 그런데 가운데 보일락말락 희미하게 중년 남자도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그림은 다른 별명이 남성의 세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옷은 남루해 보이는데 남성 어른은 마치 유리잔에 인생의 지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담아서 청년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청년은 어른을 존경해서 눈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그것을 공손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중년의 남자는 한창 사회와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고 있죠. 남성의 새 시기, 역사와 전통을 이끌어가는 정치의 사회의 일선에 서 있는 지금은 이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남성의 새 시기라고 하는 이 벨라스케스의 작품을 패러디해서 클림트는 여인의 새시기라고 하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새시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바로 노년의 여성이죠. 여자가 젊을 때는 여신처럼 그렸습니다. 황금빛 머리칼을 휘날리고 그림에서 여성을 누드로 그릴 때는 주로 신화에 나오는 여신을 그리든지 아니면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누드로 그렸죠. 물론 19세기로 오면서 성매매 여성, 파리의 유명한 고급 매춘부 이런 분들도 그림에 등장하긴 합니다만 그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여성이 벌거벗고 있는 모습들은 거의 다 비너스 같은 여신들에게 추앙하는 그림들이죠. 클림트의 여인의 새시기라고 하는 작품은 여자 딸인 여자는 엄마 품에 안겨 있고 그런데 할머니가 된 여성은 저쪽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배는 출산을 반복한 탓에 늘어져 있고요. 온몸에 탄력은 없죠.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옆에 보이는 벨라스케스 작품처럼 뭔가를 통해서 매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따로 놉니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늙어간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그래서 잉여가 되는, 이렇게 클림트가 표현을 한 것이죠. 시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디에고와 프리다 칼로의 관계, 그리고 구스타프 클림트가 화폭에 넣은 여성의 인생의 새 시기. 왜 여자들은 슬프고 고통으로 가득 차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로 왜 화가들은 사랑 속에서 고통을 그렇게 찾아냈을까?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는요, 벨라가 샤가를 만났듯이 그런 차별이나 억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과 억압은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아니죠. 그것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흑인 노예는 아주 친절한 백인 여주인을 만나서 그 여주인으로부터 영어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글을 깨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흑인이 노예로 차별받는다고 하는 구조의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주인을 잘 만나서 차라리 식민지가 편하다. 일본어도 배우고 조선말도 하고 돈도 벌고,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안 됐다면 나 같은 존재는 사대부 양반들의 종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텐데 일본 사람 내 가게 들어가갖고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신분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인 가정, 일본인 상점에서 배우던 이봉창이라고 하는 의사께서 일본 천황 암살을 하겠다고 일본에 가서 폭탄을 던지고, 그게 우리가 다 아는 1930년대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 이 두 분이 제국주의에 맞선 위대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도 중국 인민이 매덕인데 우리한테서는 이봉창 하나 나오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수많은 헌납금을 보내고 군대를 양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랬던 게 바로 인류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제국주의에 대한 구조 악의 문제에 동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것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 개인적인 것이 곧 정치적이다. 이 화두로부터 페미니즘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젊은, 매력적인, 아름다운, 날씬한, 그리고 정말 외모로 어디다 놨을 때 타의 추종을 불허해서 남자를 골라 잡을 수 있는 그런 여성 가운데 일부는 성공할 수 있겠죠. 아주 친절한 남자를 만나서, 게다가 그 남자는 또 일부 일처제에 충실하여 바람도 피지 않고 한 여성을 사랑하면서 둘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나라의 국회의원의 여성이 몇 프로인가, 그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가 굴러가는데 여성이 얼마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가,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개인적인 것은 곧 정치적이다, 이 명제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마음을 열면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 페미니즘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랑의 바탕에는 정의가 깔려야 하는데 이것은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신다면 두 번째 강의를 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강에서 뵙겠습니다.